안녕하세요. 안혜 선생입니다.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차 방정식 활용은 대부분의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가르칠 예정이니까 제가 올려둔 교재 문제를 쉬워도 쉬운 문제부터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따라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1차 방정식 활용도 어렵지 않게 그죠?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이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활용을 하려면 어떤 머릿속에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책에 많이 나와 있는 1차 방정식을 푸는 순서 이런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간단한 1차 방정식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들 책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펴면 제가 거기에 이제 1차 방정식 활용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차 방정식 활용이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리적 상황을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 수와 관련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엄마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으셨는데 형이 5개를 먹고 동생이 열어보니 2개 남았더라. 엄마가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은 몇 개였냐? 뭐 이런 게 가장 간단한 수리적 상황이 있는 일상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사다 놓은 게 7개였으니까 형이 5개 먹고 나면 2개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지수 x를 이용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해를 찾는 과정, 그래서 그 x가 얼마냐 이걸 밝혀내는 게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활용은 그런 의미이고, 자, 1차 방정식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1차 방정식의 핵심 원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등식이라는 걸 공부했죠. 등식은 뭐냐 하면 어떤 식이 있는데 등호가 있으면 등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 예를 들면 2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해서 이 2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게 참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미지수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방정식은 미지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참이 되는 x를 찾는 것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이 참이 되게 하는 이 수를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리적 상황을, 일상생활에 있는 수리적 상황을 이런 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등식. 이 등식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식을 세우게 되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방법으로 해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 방정식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등식을 못 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등식을 세울 수 있으면 90%는 해낸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이 등식을 세우는 방법을 핵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식은 좌변과 여기에 있는 얘들이 다 좌변이죠. 왼쪽에 있는 등호의 왼쪽에 있는 좌변과 우변이 있으면 제가 좌변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B이다. 이런 식의 등식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뭐랑 같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문제를 읽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 하면 무엇과 무엇이 같아질 수 있느냐,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같아지는 게 아니라 A라는 계산 방법, 대부분의 문제에 여러
한 두 가지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A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와 B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같아지는 점이 있다 이겁니다. 같아지게 되는 이 점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 같아지는구나만 알게 되면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방정식 활용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나왔으면 문제를 보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 방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 혹은 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 그죠?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를 x로 둔다. x로 정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라고 하면 엄마가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x로 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식을 세운다. 방정식을 세운다죠. 여기에서 적용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말입니다. A 계산 방법. 첫 번째 계산. A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와 B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같아야 한다. 근데 꼭 계산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결과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숫자일 수도 있어요. 수. 그렇죠? 식이 될 수도 있고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냐? 여기에 집중해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방정식을 세웠으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풀었으면 x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x의 값이 나왔겠죠. 그럼 끝나냐?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4번은 이 x는 얼마라고 찾은 이 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예를 들면 엄마가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물었단 말이에요. x를 구했는데 이 x가 엄마가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 개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 맞는 해답인지를 우리가 찾은 이 해가 문제가 원하는 해답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1, 2, 3, 4번을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일단 잘 숙지하고 우리 이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풀 문제는 이제 연속하는 수의 유형 문제와 그 다음에 자릿수 문제, 나이 문제 이런 유형을 풀어볼 거예요. 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이론을 먼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속하는 자연수. 자, 연속하는 자연수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2, 3, 4, 5 이렇게 연속하는 자연수. 그죠? 이 연속하는 자연수의 특징이 뭐예요? 플러스 1. 결국 1씩 차이가 나죠. 계속. 그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수를 하나 정했으면 이 다음 수는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5는 4보다 1이 크지만 4 입장에서는 5보다 1이 작죠. 그래서 어떤 수를 x라고 썼을 때 또 다른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1, x-2라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죠. 제가 연속하는 자연수, 자, 제일 작은 거를 x로 둔 경우고 이 부분은 제일 큰 거를 x로 뒀죠. 또 다른 방법은 중간에 x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 있는 수를. 그러면 이 수보다 큰 거는 x 플러스 1이라고 우리는 식을 쓸 수가 있고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으면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다. 어느 게 더 편리할지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연속하는 짝수, 세 짝수 혹은 연속가는 세 홀수. 자, 이 식도, 이 수도 우리가 x라는 미지수를 써서 x라는 문자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똑같죠? 제일 작은 거를 x라고 하면 이거보다 큰 짝수, 이거를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어요. 연속하는 짝수, 자, 짝수 예를 들어 봅시다. 짝수는 2, 4, 6, 8 뭐 이렇게 되고 홀수는 2, 3, 5, 7, 9 이렇게 되잖아요. 이 나열된 수의 특징은 2죠. 2씩 차이가 있죠. 차가 2니까 이것도 짝수든 홀수든 차는 2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x라고 했을 때 짝수든 홀수든 이거보다 큰 다음 짝수, 이거보다 큰 다음 홀수는 x 플러스 2가 되고 이거보다 큰 거는 x 플러스 4가 되죠. 가운데를 죄송합니다. x라고 하면 x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은 작아져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고 혹은 이쪽이 x면 가장 큰 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우리가 문자 x를 이용해서 연속하는 세 짝수, 홀수, 연속하는 자연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연속하는 자연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인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연속하는 세 수의 합이 39다 그랬어요. 연속하는 세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양쪽 끝에 있는 거 말고 가운데 있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뒀을 때 연속하는 세수의 합이 39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수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가 39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거 다 더하면 3x 플러스 3은 39죠. 3x는 36이네요. x는 12다. x가 12니까 그 다음 수는 13이고 그 다음 수는 14잖아요. 이 세 수를 더했을 때 39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2, 3, 4 더하면 9죠. 10 하면 30이니까 이 세 개를 더하면 39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x가 12가 맞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가장 작은 수를 우리가 x로 두고 이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세 수를 더하면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되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면 두 번째 방법. x-1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1 이 39가 되어야 한다. 자,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니까 없어지죠. x니까 그냥 3x가 나오네요. 39. x는 13이다. 선생님 답이 달라요. x는 여기 10인데 여기 13이에요. 다르겠죠. 왜? 얘는 아까 가운데 수를 x1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수가 13이니까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는 12가 되고 이거보다 큰 수는 14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하면
그죠? 여긴 지금 x 12에다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이 문제는 14를 찾는 거니까 결국 답은 14라고 적어야 하고 x 12가 나왔다고 해서 12를 적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은 가장 큰 수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여기도 x가 13이 나왔다고 13 적어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방정식 그냥 풀 때처럼 13이 나왔어도 실제 답은 그죠? 실제 답은 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편하냐? 여기는 여기 3이 살아있어서 이거 다시 이항해서 빼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니까 계산하는 이 중간에 있는 한 줄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가운데 수를 x로 두고 푸는 게 편하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2번. 자, 연속하는 자, 2번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246이다.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246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아까 푼 걸로 우리가 감을 좀 잡았으니까 가운데 수를 x로 두면 계산이 편하구나 이걸 알죠. 이 식을 이용하면 x-2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2가 246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운데 수를 x로 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면 3x는 246이다. 그죠? x는 얼마예요? 38, 24, 326, 8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 x가 문제에,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맞느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82는 가운데 수죠.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얼마예요? 82 빼기 2 해서 80이다. 그래서 우리는 답은 80이라고 적어줘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유형 자릿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릿수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릿수 문제. 자릿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10의 자리의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의 숫자가 B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양은 그죠? 모양은 A, B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A, B라고 쓰면 식에서는 A 곱하기 문자에 A, B다 이러면 A 곱하기 B가 되는데 그냥 이 숫자에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죠? 10의 자리의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의 숫자가 2다라고 하면 32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A, B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라 이겁니다. 근데 이 32라는 말은 그죠? 3 더하기 2가 아니죠. 32라는 말은 그죠? 10의 자리의 숫자가 3이라는 말은 30 더하기 2라는 말입니다. 10의 자리의 숫자가 A고 1의 자리의 숫자가 B라는 말은 10의 자리의 숫자가 A니까 10 곱하기 A가 되고 실제 A의 값은 그죠? 이건 값입니다. 그죠? 값은 10 곱하기 A가 되고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32가 3 더하기 2가 아닌 것처럼 그죠? A 모양 AB 이 수는 A 더하기 B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양이 AB라는 말은 10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의 자리의 숫자가 A, 1의 자리의 숫자가 B인 거는 이렇게 10A 플러스 B라고 이제 써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유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풀어봅시다.
1의 자리의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가 크다. 처음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0의 자리는 뭔지 모르는데 1의 자리의 숫자는 4다. 그죠? 바꾼 수는 뭐냐면 10의 자리의 숫자가 4고 여기 10의 자리의 숫자가 1의 자리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계인 10의 자리의 숫자를 x로 하자. 그럼 됐죠. 그러면 x 바꾸게 되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 b는 10a 곱하기 b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은 x4라는 이 수는 실제로는 값을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하면 10 곱하기 x가 되고 플러스 4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수는 어떻게 돼요? 40, 그죠? 4 곱하기 10이니까 더하기 x가 된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x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식을 세우는 단계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방정식은 뭐라 그랬어요? 등식을 세우는 거라 그랬죠. 이쪽과 이쪽이 같아졌을 때 중간에 등호를 넣으면 등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수와 이 수가 같아지냐? 그랬을 때 처음 수보다 이쪽이 크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크다? 9만큼 크다 그랬죠. 그죠? 9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이 크니까 여기서 9를 빼주면 같아지고 혹은 작은 쪽에 9를 더해주면 같아지겠죠. 일단 플러스가 우리는 친숙하니까 플러스로 해봅시다. 10x 플러스 4인데 이쪽이 크다 그랬으니까 같아지려면 여기 9를 더해주면 이렇게 같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식이 완성됐어요. 방정식이. 그러면 풀어봅시다. x를 이쪽으로 넘기고 숫자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9x는 얼마예요? 94 13이죠. 40에서 13 빼면 27. x는 3이다. x 3 나왔으니까 답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그죠? x가 3 나오면 처음의 수는 34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처음의 수는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의 수는 34입니다. 이렇게 구해야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10의 자리의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7배와 같을 때 이 자연수를 구하여라. 4번. 자, 4번. 10의 자리의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의 숫자가 2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1의 자리의 숫자를 x라고 합시다. 그럼 x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이 x라는 이 수는 실제 수는 20 플러스 x죠. 이 수가 각자리 숫자의 합, 각자리 숫자의 합이라는 말은 2와 x를 더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2와 x를 더했다. 이 합의 7배와 같았다. 곱하기 7배와 같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쪽 식과 이쪽 식이 같아집니다. 이렇게 이 계산 A 처음에 이야기한 방식대로 하면 A 계산 방법과 B 계산 방법이 같아지게 식을 세우면 된다 이거죠. 이게 2번. 그죠?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3번. 3번 뭐예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자, 풀어봅시다. 20 플러스 x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 알죠? 분배 법칙. 요렇게 곱해주는 거. 2714 플러스 7x 이렇게 되죠? x를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6x는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20 빼기 14니까 6 그죠? 그럼 x는 x 왼쪽으로 쓰면
자리 바꾼 거니까 1이 되죠. 1. 자, x는 1이 답이 아니고 1이 여기 들어가면 정답은 21 된다. 그죠? 자, 그러면 1, 2, 3, 4번 풀었는데 그러면 5번 풀기 전에 이제 나이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 유형, 이거 초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막 나이 문제를 어렵게 내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일단 유형이 있으니까 알고 지나갑시다. 여기 나이 문제는 핵심 내용, 핵심이, 그죠? 핵심, 나머지는 사실 다 계산 문제인데 핵심은 뭐냐면,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엄마든 아들이든 1년에 1살 먹는다. 이게 제가 여러 문제 풀어보면 이 내용이 전부예요, 사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는 없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나이 문제. 자, 엄마의 나이는 39세이고 아들의 나이는 15세이다. 몇 년 후에 엄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느냐? 자, 첫 번째. 몇 년 후에? 자, 몇 년 후죠? 1년에 1살 먹잖아요. 엄마도 1년에 1살 올라가고 아들도 1년에 1살 올라가고. 그래서 이 몇 년 후를 x로 우리가 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세워봅시다. 엄마의 나이는 39살이고 아들의 나이는 15살이죠. 그죠? 지금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등식이 아니잖아요. 39하고 15는 다르니까. 이쪽이 크잖아요. 근데 엄마도 몇 년 후 지나면 x만큼 나이를 먹고 아들도 x년이 지나면 그죠? 똑같이 덧셈 해주면 나이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계산 x년만큼 지났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느냐? 이쪽이 클 거 아닙니까? 시작 출발점이 39고 15니까. 근데 몇 년 후가 지나면 엄마가 2배 되느냐? 이 말이죠. 2배가 됐다라는 말은 이쪽이 크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들 나이에 2배가 되면 같아진단 말이에요. 아들 나이에 2배가 되면 현재 엄마 나이랑 같아진다. 그죠? 이 계산 방법과 이 계산 방법이 같아진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풀어봅시다. 39 플러스 x는 분배 법칙 써야 됩니다. 그죠? 30 플러스 2x가 되고 x 이쪽으로 넘고 이쪽으로 이항했다고 치면 x는 얼마? 맞아요? x는 9. 문제에서 몇 년 후에 2배가 되느냐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요? 답은 9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죠? 6번 한번 풀어봅시다. 2022년 아빠의 나이는 48, 엄마의 나이는 51세이고 아들의 나이는 엄마 아빠 나이 차의 5배이다. 엄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되는 해를 구하여라. 엄마가 나이가 많네요.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자, 그러면 6번. 자, 엄마 나이와 아빠 나이를 다 아니까 아들의 나이는 엄마 아빠 나이의 5배이다 했으니까 여기선 미지수가 필요 없죠. 여기서는 일단 아들의 나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이 빼기 아빠 나이 곱하기 몇 배? 5배. 5배를 하면 아들 나이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살 차이니까 15살. 현재 아들의 나이는 15살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엄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 되는 해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이 문제하고 같아지는 거죠. 6번은 요 계산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 나이를 통해서 현재 아들 나이를 먼저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같은 내용이에요. 엄마가 51세고 아들은 현재 15살인데 몇 년 후가 되면 그죠?
몇 년 후가 되면 3배가 되느냐? 아들 나이에 3배를 하면 엄마 나이랑 같아집니까? 이렇게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죠? 풀면 되죠. 요쪽 이제 먼저 그냥 풀면 다 쓰지 않고 45 플러스 3x가 되죠. 다음 줄에 쓰면 이항했다고 치면 2x, 그죠? 3x에서 x 빼면 2x. 그 다음 51에서 45 빼면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2x는 6이니까 x는 3. 3년 후가 되면 엄마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3배가 된다. 검산해 볼까요? 3년 후면 얼마예요? 15 플러스 3이면 18살. 아들의 나이는 3년 후면 18살이고 엄마 나이는 51 더하기 3 하면 54세. 3배 차이 나죠? 맞죠? 그래서 답은 3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실력 다지기 문제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문제는 지금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실력업 문제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이죠. 7번.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각 자리에 숫자의 합이 10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 크다. 처음의 수를 구하시오.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뒷부분이. 앞부분이 약간 다른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힌트가 뭐예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처럼 사각형을 그리면 이 두 자리의 숫자의 합이 1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10의 자리든 1의 자리든 우리가 하나를 x라고 두면 사각형이 좀 작은데 이걸 x라고 하면 여기는 10 빼기 x라고 할 수 있죠. 10 빼기 x 10 빼기 x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0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한 이 처음의 수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10의 자리가 되고 x가 1의 자리가 되면 처음 수보다 18 크다 그랬어요. 이쪽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쪽이 18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걸 10의 자리의 숫자를 x라고 뒀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 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10 곱하기 x가 되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바꾼 식은 자리를 바꾼 이 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10 빼기 x 곱하기 10이 돼야 되죠. 10의 자리의 숫자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쪽이 크다 그랬어요? 처음 수보다 이쪽이 크다 그랬어요. 18 이쪽이 크니까 이쪽에 빼주던가 이쪽에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18을 더해주면 같아져야 한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봅시다. 3번 10x 빼기 x니까 9x가 남고요. 일단 10x 빼기 x니까 10 빼기 10 더하기 18 하면 28이 되겠네. 분배법칙 주의하세요. 분배법칙 10 곱하기 10 100 빼기 10x 더하기 x 한 번 더 쓰면 우변만 한 번 더 쓰면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를 저쪽으로 이항하면 이쪽으로 이항하면 얼마예요? 18x는 100 빼기 28 100 빼기 28은 얼마죠? 72죠. 18과 72의 관계 4의 4배의 관계죠. 그죠? 그러면 x는 4다. x가 4 구한 게 답이 아니다 이거죠.
x가 4니까 처음의 숫자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x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0의 자리에 숫자가 4가 되고 10 빼기 4 하면 6이죠. 그럼 46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검산을 해보면 바꾼 숫자는 뭐예요? 그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바꾼 숫자는 64죠. 그러면 64 빼기 46을 해보면 18이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수는 4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8번. 자, 8번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오늘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무리 없이 풀어야 됩니다.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력하면 돼요.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면 여러 번 영상 보면서, 그죠? 여러 번 영상 보면서 쉬운 문제부터 여러 번 다시 한번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그리고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수업 마치고 한번 도전해보라 이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휘용인의 가족은 모두 4명이다. 가족 나이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올해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여라. 첫 번째 조건을 봅시다. 조건이 3개나 있네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동생의 나이의 3배에 7을 더하면 엄마의 나이가 된다. 휘용이 나이는 동생 나이의 2분의 3배이다. 24년이 지나면 아버지의 나이는 휘용이 나이의 3분의 5배가 된다. 자, 한번 이렇게 보면, 자, 가하고 나 조건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동생의 나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가를 계산해서 동생의 나이를 나로 넘겨주면 나를 조건을 또 계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를 계산해서 휘용이의 나이를 찾으면 휘용이를 또 다 조건에 넣어가지고 다 조건을 이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가를 이용해 봅시다. 동생의 나이 3배에 x를 더하면 엄마 나이인 49세가 된다. 그러면 동생의 나이를 x라고 하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생의 나이 x에다가 3배를 하고 7을 더하면 엄마의 나이 49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일단 풀어야겠네요. 3x는 2항하면 42니까 x는 얼마? x는 14. 동생은 14살이군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아마 동생을 이용해서 휘용이 나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휘용이의 나이는 동생 나이의 2분의 3배이다. 그러면 휘용이의 나이는, 그죠? 동생 나이 곱하기 2분의 3배다라고 했죠. 계산하면 되죠. 7, 1이니까 3, 7, 21. 현재 휘용이의 나이는 21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다는, 자, 24년이 지나면 아버지의 나이는 휘용이 나이의 몇 배가 된다. 우리 나이 문제 처음 풀었을 때 이제 나온 문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나이 문제 풀었던 그 문제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고, 이 위에 조건이 붙어서 처음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분류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를 여기 같은 문제에 문자 미지수 x를 썼으니까 이 x를 다시 쓰면 안 돼요. 같은 문자에서 미지수를 똑같은 걸 쓰면 값이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x는 여기 썼기 때문에 x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러면 우리 친숙한 x 다음에 y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구하려는 게 아버지의 나이잖아요. 아버지의 현재의 나이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24년이 지나요. 그러면 1년에 1살 먹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의 나이가 y 더하기 24년이 지나면 되고, 아들의 나이는 휘용이의 나이죠. 휘용이의 나이는 21살인데 24년이 지나면 몇 살이에요?
더하면 45살이 되죠. 45살인데 휘영이 나이에 아버지의 나이는 3분의 5배다. 이렇게 돼 있죠. 3분의 5배가 된다. 그러면 같아진다. 이렇게 계산 이쪽과 이쪽 계산에 등식이 성립한다. 자, 이걸 풀면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45라 그랬잖아요. 45.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15가 되고 5, 25니까 75가 되겠네요. 그러면 y는 75에서 24 빼면 51. 아버지의 나이는 51세입니다. 엄마의 나이는 49살이고 아버지의 나이. 그죠? answer. 아버지의 나이는 51세.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차 방정식의 활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1차 방정식 활용을 풀 때 식을 세울 때 가장 신경 써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같아지느냐. A 방식으로 계산한 것과 B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같아지는 그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서 우리가 등식, 그죠?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부분을 그렇게 세운 방정식을 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아낸 그 방정식의 해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자릿수 문제 풀었고 연속하는 수 문제를 먼저 풀었죠. 그래서 연속하는 자연수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자릿수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나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풀었던 내용이 좀 쉬운 내용부터 약간 응용 수준, 그죠? 일반적인 문제집의 유형별 응용 수준까지는 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집에서 좀 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습득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풀었던 8문제만 그냥 풀지 말고 이거 다 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응용 문제 좀 더 풀어보겠다. 다 풀어보니까 잘 풀리더라.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 수학 화이팅!